안녕하세요. 국립항공문학관 사무국장 맡고 있는 정우영입니다. 이제부터 제1회 국립항공문학관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뵙지 못하는 아쉬움과 어색함은 좀 있는데요. 아마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서로 만날 수 있다는 점은 장소의 한계를 넘어서는 뜻깊은 공전의 확인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구례사는 제 후배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동시에 함께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가 기존 사회 관계를 좀 다르게 재설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한국문학의 새로운 자료와 문학사의 방향성을 탐색한다는 의미에서 문학 데이터 효과로 정했습니다. 한국문학진흥과 아카이빙 그리고 동시대의 문학적 교감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이런 문학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심포지움 행사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항공문학관 관장으로 계시는 연봉 선생님 인사 말씀 들으시고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관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사회를 맡은 정우영 국장으로부터 소개받은 문학평론가 연봉입니다. 우리 정우영 국장은 평소에 제가 국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시인으로 이름을 알렸고 가끔 날카로운 평론도 쓰는 분이어서 국장이라고 부를 때마다 이 시인으로 불러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늘 들곤 합니다. 지금 정우영 국장이 얘기하다시피 국립항공문학관은 오랜 우리의 문학적 자료들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연구와 또 일반 국민들의 그 감상에 호응하는 그런 기관으로 작년 4월 말에 법인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실 국립항공문학관은 오랜 문인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전란을 겪고 또 식민지 시대를 겪고 남북 분단과 전쟁을 겪고 그러는 바람에 귀중한 우리 그 선배들의 문학 자료들이 흩어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큰 아쉬움을 남겨왔습니다. 사실 이 문학은 문인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온 국민의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조선시대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감하고자 할 때는 역사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벽처 홍명희 선생의 임꺽정을 읽는다든가 또는 황석영 작가의 장길산을 읽는다든가 이것이 그 시대의 삶을 실감하는 것이고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그동안 각 지역 문학관이라든가 또는 개인 문학관들과 연계하면서 종합적으로 연구와 또 일반 국민들의 감상 여기에 기여하자고 하는 것이 국립항공문학관입니다. 아직 정식 개관하지 않았지만은 많은 문인과 국민들께서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신영철 평론가의 사회로 안도현 시인과 소설가 김현수 씨의 그 세 분이 백석 선생, 시인 백석 선생을 주제로 말씀하는 것을 저도 재밌게 보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재밌게 봤을 겁니다. 그 보면서 느낀 것이 70년, 80년 전의 시인의 삶과 문학 창작이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30년 전, 20년 전, 또 오늘날 우리의 힘든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신 자세로 창작에 임할 것인가 이것을 새삼 다짐하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립한국문학관은 과거의 많은 문학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이해하고 작가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의 자세로 창작에 임할 것인가, 이런 현재와 미래에도 관여하는 그런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문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국민들께서도 자료 수집이라든가 문학관의 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응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선배인 최원식 교수를 비롯해서 후배 교수들, 연구자들이 한국문학 자료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발표를 하실 텐데 잘 들어보시고 귀중한 조언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무훈 관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짧은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적어와서 여러분께 보고하듯이 말씀드렸는데 관장님은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국립한국문학관이 그동안 축적된 자료 구축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콘텐츠 확보를 하고 많이 애를 썼는데요. 그 앞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지휘를 하고 있는 서영인 자료구축부장의 자료구축 성과 발표 이어지겠습니다. 관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국립한국문학관 서영인입니다. 제가 한국문학관이 작년 4월 23일 날 설립이 되어서 제1 중요한 사업으로 한국문학의 자료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보관하고 정리하고 또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모아온 자료들이 1년 남짓이라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집하고 조사해온 자료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내용들을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조언도 듣고 또 토론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심포지움도 문학 데이터 효과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자료라는 말을 데이터라는 걸로 이해를 하겠다 혹은 해보고자 한다라는 뜻으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료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따라서 자료의 성격이나 종류가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문학 연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생각하시는 자료,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자료, 또 더 발견하고 확인해야 될 자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앞서 저는 저희 문학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의 일부를 조금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한국문학 자료 혹은 문학 자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한국문학관의 첫 번째 행사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문학관의 전반적인 현황과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까지 겸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국립한국문학관이 새로운 문학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싶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목차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국문학관이 자료 수집을 어느 정도까지 했고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만은 한국문학 대표 자료들을 문학관이 어떻게 수집했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자료가 어떤 식으로 더
이렇게 축적되어야 되겠는가? 앞으로는 한국문학 자료라는 것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방식으로 아카이빙을 해갈 것인가에 대한 구상, 방향성, 제안 정도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데이터의 효과로서의 문학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국립한국문학관의 자료수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 23일 날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2019년 4월 23일이죠. 창립 기념일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데 그 전에 2018년 5월에 한국문학관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설립추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5월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 5월부터 설립추진위원회가 이게 조직되면서 자료 수집도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국문학관이 주체가 되어서 그 법인으로 설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지는 못했고요. 그 설립추진위원회 산하에 자료수집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또 여러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에 그 수집한 자료 중에 가장 그 성과라고 하면 성과인데요. 그 하동호 선생님, 고 하동호 선생님께서 그 소장하셨던 자료들을 수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받는 것은 수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주는 것은 기증이라고 해서 저희 용어로는 수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하동호 선생님께서는 그 유명한 수집가셨고 서지학자이셨고 공주사범대학 교수로 계셨던 분이신데요. 90년대, 그러니까 99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동안 모았던 자료들을 유족분들이 계속 보관하고 계시다가 이제 그 기증할 기관을 찾으시다가 마침 한국문학관이 설립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해서 기증 의사를 밝히시고 절차를 거쳐서 수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8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대략 55,000점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동호 선생님의 소장 자료 중에는 근대 시집 원본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집 원본을 영인해서 연구자들이나 그 학자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자료집의 원본이 거의 하동호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시집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간행물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고요. 소설집도 물론 많습니다. 그리고 한문학 자료라든지 그다음 고전 그 한적 자료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자료들을 갖고 계셔서 그 자료들을 저희가 전체를 수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리 중이라서요. 아마 몇 년간 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일부를 오늘 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법인이 설립되면서 이제 자료 수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 수집의 처음에는 주로 근현대 문학 자료들을 먼저 수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현대 문학 자료를 먼저 수집한 이유는 아무래도 대중에게 익숙해져 있는 자료들이 근현대 문학 자료인 것이고 또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가격이나 구하는 경로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든가 가치를 찾는다든가 하는 것이 조금 더 엄정한 절차가 필요하고 준비 과정이 필요해서 2019년에는 주로 근대문학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그러니까 상황에서는 수증 자료를 포함해서 총 75,000여 점 정도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자료를 주로 구입하고 그다음에 기증
을 받고 하는 내용들을 주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모은 자료들을 체계화하고 자료의 상태가 어떠하고 주요 서지는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과 발표에서도 약간의 소개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죠. 수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소개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관리 사업들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문학 자료는 이제 올해 처음 이렇게 수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근대문학 전공이라서요. 사실 고전문학 자료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도 많고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 도움 받아서 공부해 가면서 고전문학 자료 수집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고전문학 자료에 대한 성과도 이런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문학관에서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의라고 하면요. 역시 곧 사라질 수도 있고 이미 훼손되어 가고 있는 한국 문학의 중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국가기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수집하고 그러니까 국립기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수집하고 그다음 상태들을 보면서 복원도 하고 보존도 하고 그래서 잘 정리하고 보존된 상태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아마 한국문학관이 자료를 수집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집 현황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고전문학 자료는 아직 이제 시작 단계라서 그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꽤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그 자료들을 수집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문학 자료인데요. 그 이재현의 익제난구라던가, 그 다음에 허난설원의 난설제 시집이라던가, 이런 포은시고, 정몽주의 포은시고라던가, 이런 자료들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전문학 자료는 판본이 다 다르고, 인쇄본이 다 달라서, 포은시고라고 해서 이렇게 고려시대에 나오고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다양한 시기에 나왔던 목판, 인쇄본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른 시기에 나왔던 더 가치가 높다고 하는 이른 시기에 나왔던 판본들도 우선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익숙한 자료들이 아닐까 싶어요. 반각본 소설들, 춘향가라든가 심청가라든가 이런 반각본 소설들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자료들에서 노계집이라든가 부루헌집 같은 자료들도 일부 수집을 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왔던 그 상순곡이 실려 있는 부루헌집을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홍지대 묻힌 번님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전문학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근데 고전문학 자료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앞으로 좀 더 자료들을 더 모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것도 수집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아무래도 문학관이다 보니까 도서 자료들을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도서 자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비도서 자료라고 부르는데 문학을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부 자료들도 참고 자료들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방송용 원고 6필 원고가 나와 있는데요. 이 6필 원고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저희 문학관이 좀 집중적으로 잘 수집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열심히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은 이제 최인호 원작의 바보들의 행진이 영화화되었던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
영화 포스터도 문학 원작을 가지고 있는 영화 포스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문학 행사에 그를 알리는 포스터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자료들도 수집을 하고 있고요. 맨 왼쪽에 보시면 그 개벽이, 그러니까 심지식이 나왔던 잡지 개벽입니다. 그 개벽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형, 그러니까 종이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납을 부어서 이제 활자를 만들고 판을 찍는 그런 인쇄 관련 자료가 있는데요. 그런 관련 자료들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수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격적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가장 성과를 많이 가지게 된 자료는 근현대문학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근현대문학 자료들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내용이 하나 더 있었네요. 저희는 아까 하동호 선생님 수증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요. 하동호 선생님 수증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법인이 설립되고 그러면서는 우리가 기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조건이나 이렇게 체계들을 좀 갖추기 위해서 기증 사업은 조금 지연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증 확인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하고 기증하고 싶으신 분들의 자료들을 조사하는 작업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장면들은요, 맨 위에 있는 사진이 이제 김윤식 선생님, 돌아가신 김윤식 선생님의 서재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래 왼쪽에 있는 것이 역시 김윤식 선생님의 메모판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일본에 계신 대표적인 한국문학 연구자인 오무라 마스오 선생님의 서가를 찍은 것입니다. 이 분들은 국립한국문학관에 기증 의사를 밝히셨고요. 저희가 절차가 정비되는 대로 그 절차에 따라서 기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학관에서는 기증자분들의 책이나 유품뿐만 아니라 이런 기증자의 이력 자체가 한국문학의 증거이고 자료라는 생각으로 기증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이렇게 뜻깊은 기증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근현대문학의 대표 수집 자료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일본 자료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놔서 거창해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 있는 자료가 다 유일본은 아니고요. 이겁니다. 모두 알고 계시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채만식의 탕류입니다. 1938년에 박문서관에서 출판된 책인데요. 교과서나 뭐 기타 여러 현대 단행본으로 많이 재출간되긴 했습니다만은 당시 나왔던 원본 그대로의 초판은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희 문학관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판본만 알려져 있었고 초판본의 실물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수집을 하다 보면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속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일인데 아마 뭐 유2, 유3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초판본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요, 원본을 가지게 되면 옆에 보시다시피 뭐 채만식이 태평천하가 처음으로 실린 3인 장편전집, 그다음 해방후에 나온 태평천하, 그다음 잘난 사람들, 허생전, 이런 채만식의 다른 작품들과 함께 작가 원전 콜렉션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고요. 문학관이 가지고 있는 대표 희귀본으로 탕류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자료는요. 집단사에서 나왔던 1931년에 나왔던 카프 시인집입니다. 카프 시인집은 1931년에 카프라고 하는 사회주의 문학 운동을 했던 한국 문학사 속에 유명한 단체죠. 단체에서 문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내놓은 엔솔로지 작품집 중에 하나입니다. 카프 시인집이 있고요. 옆에 보시는 농민 소설집이 있고, 그 다음에 카프 작가 7인집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작품들이 당시 카프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엔솔로지 작품집이었습니다.
카프 시인집도 대학 도서관, 카프 시인집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요. 그리고 이제 농민 소설집도 옆에 있는 농민 소설집도 대학 도서관 한두 곳 말고는 갖고 있는 곳이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모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다듯이 문학사 속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카프의 대표 작품선 컬렉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카프 시인집, 농민 소설집, 이기영의 서화, 한서랴의 황혼, 뭐 이마의 문학의 논리, 그 밖에 이마의 현해탄이라든가 김남천의 대하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전체가 모이면은 문학사의 그 연결선을 만들 수 있는 콜렉션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그 유일본 자료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근현대 문학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잘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작품들을 몇 가지 더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표 현대문학 자료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910년에 나온 이해조의 자유종, 그 다음 최초의 번역 시집이라고 하는 김억의 온해의 무도, 이광수의 개척자, 이광수의 개척자나 온해의 무도 다 초판이고 굉장히 희귀한 자료입니다. 나도양의 한이, 염상섭의 만세전, 김동완의 국경의 밤, 김기림의 기상도, 헌사, 천변풍경, 청록집, 육사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런 작품들을 원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집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문학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시면 근대 문학사의 유명한 작품들을 원본으로 실물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보시다시피 화면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자세히 보면 자료들이 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낡은 자료들을 잘 보수하고 복원하고 또 관리하고 보존하고 하는 작업들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왼쪽 맨 아래 보시면 김기림의 기상도가 있는데요. 화면으로 이 시집의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희 디자인을 하고 모더니즘 시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김기림의 시를 출판을 한 것인데요. 검정색과 은박으로 이 세로줄 단순한 무늬들을 로 표지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역시 이상의 모더니스트의 감각은 대단하다. 지금 나와도 너무 멋진 시집일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오장환의 헌사에 보면 제가 그 속표지를 못 가져왔는데요. 오장환의 친필 사인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해방 직후의 대표적인 시집이라고 할 수 있는 청록집이나 육사시집이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같은 작품집도 있습니다. 육사시집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자료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기조 강연에서 최원식 선생님께서 더 상세한 말씀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근현대 문학의 대표 자료들을 목록으로 모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 자료들을 모아서 보존하는 것은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놓고 보면 이것이 한국문학관이 국립기관으로서 대표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는 역할들을 해내는 것으로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자료들을 소실되어 가는 자료들을 모으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전달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안 되는 혹은 더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 목록을 만들면서 하게 되는데요. 예컨대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문학관이 앞으로 어떤 자료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같은 자리에서 말씀드림으로써 연구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문학 애호가 여러분들, 독자 여러분들 이런 그 분들에게서 여러 조언들을 또 듣고자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여성 문인의 문제를 가지고 문학사를 한번 보자. 이따가 그 허윤 선생님이나 뭐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앞에 있는 근대 문학사 목록들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앞에 제가 고른 작품들은 모두 남성 작가의 작품입니다. 목록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단행본 중심으로, 그러니까 출판된 도서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가지고 해제를 붙인다든가 목록을 만든다든가 하다 보면 결국은 단행본이 문학을 대표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목록을 만들면 만들수록 이 정전의 문학사라고 하죠. 고전의 문학사에서 빠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배제되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배제의 문제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현대 문학의 주요 자료 목록을 만들다 보면 당연히 거의 모든 작가의 이름이 지식인 남성 작가로 한정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2014년도에 국립한국문학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자료 조사 작업을 벌린 일이 있는데요. 그때 근현대 문학 대표 자료 100선을 뽑고 거기에 대한 해제를 붙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 작가의 작품은 노천명의 산호림 단 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충을 통해서 120편의 그 자료를 뽑아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금도 근대문학 자료 해제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려 있는 작품들은 박화성의 백화, 모윤숙의 빛나는 지역, 그리고 김말봉의 찔레꽃, 그리고 노천명의 산호림, 이 4편입니다. 120개 중에 4개인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단행본 자체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100개를 뽑으려고 하면 1000개 중에서 100개를 뽑는 것과 10개 중에서 1개를 뽑는 것이 같은 비중이 될 수밖에 없으니 목록에는 항상 그 기우뚱한 그런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김명순이나 밑에 나와 있는 목록들이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알만한 혹은 잘 몰라도 문학 작품이다 하고 발간된 작품들의 전체입니다. 1895년에서 1945년 사이에 발간된 자료집이 그러하죠. 그러면 이 자료들 중에서 문학사의 중요 작품들을 추려내고 뽑다 보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목록에서. 목록에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목록에 없지만 존재하지 않는 작가들의 문학을 어떻게 문학사 속에서 의미화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7년에 그 현대 조선 여류문학 선집, 조선 여류문학 선집에서 현대 조선 여류문학 선집이라는 작품집이 나왔습니다. 그 작품집에 여류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것이죠. 그리고 여류 단편을 모은 것인데요. 단편들을 모은 작품집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목차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경애, 장덕조, 이선희, 박화성, 최정희, 노천명, 백신혜, 이런 작가들의 작품들이 실려 있죠. 그런데 이 작가들의 작품이 당대에는 단 한 권도 단행본으로 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신혜나 이선이나 이런 작가들 같은 경우는 아주 강경애까지 포함해서 아주 나중에 작품집이 발표되었고, 박화성과 최정희만 해방 직후에 단편집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단편이 발표되고 그것이 작품집으로 발간되고 비평을 받아서 문학사적 가치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언제나 여성 작가들은 예외적이거나 아니면 여류라는 묶음으로만 취급이 되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필요하다. 물론 이 작가들이 모두 근대문학의 대표작으로 뽑을 만한 작품이냐라고 얘기하는 건 별도의 논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그 배제된 것들, 목록에서 사라진 것들을 계속해서 확정하는 역할만 하고 수 있지도 않은가. 단행본을 계속 모으는 작업이라는 것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저희 문학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맨 앞에 있는 것은 김구 선생의 도회실기라는 작품입니다. 한인애국단에서 발간된 1932년에 발간된 작품이죠. 상해에서 발간되었고 중국어로 발간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
정영규의 떠돌이의 하늘이라는 작품입니다. 동경에서 발간되었고 1923년에 일본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자료는 동경에서 발간된 유아사 가스에의 갓난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세 작품은 모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 문학이라고 말해왔던 부분에서는 좀 벗어나 있습니다. 도회실기는 그걸 뭐 실록이라고 하더라도 문학 장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정영규의 소설 같은 경우는 일본어로 되어 있기도 하고 문학사 속에서 거의 이렇게 잘 등재되지 못한 이름이고, 유아사 가스에는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식민지 시기에 한국에서 살고 있던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한국 문학의 범위에 넣기는 좀 주저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도예실기의 판권을 보면 재미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14년, 중화민국 2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발간 연도를 대한민국의 연도와 그러니까 중국의 연도를 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의 그 한인 애국단의 활동을 윤봉길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활동을 알리고 독립운동을 함께 촉구하기 위해서 김구가 쓴 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판권지와 책을 보면 문학이라고 딱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상해 임시정부의 존재감을 이렇게 가장 명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료들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그 밖에 정영규나 유아사 가스의 작품 역시도 3.1운동 직후의 조선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본다면 이런 한국 문학의 경계로 잘라낼 수 없는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문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통 감각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되죠. 그것이 식민지 시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제국주의 하의 동아시아라는 한국 문학의 또 다른 정체성, 공통 감각이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문학관이 문학 자료를 모으고 공부하고 연구를 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같이 포함해 가면서 문학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증을 희망하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신 오무라 마스오 선생님의 말씀 중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인상적이어서 좀 담아봤습니다. 오무라 마스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주로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한국 문학이었는데 본인이 직업으로서는 중국어 교사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중국의 연변에 방문한 후에 그 문제가 해소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어에 대한 고민과 한국 문학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해결되었는데, 그것은 중국을 모르면 진짜의 한국이 보이지 않고 한국을 모르면 진짜의 중국도 알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열심히 한국 문학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에서 발간된 것, 한국인이 쓴 것, 이런 한 경계들을 계속해서 만들다 보면 한국 문학이 더 얻어야 되는 먼 곳에 대한 감각과 시야라는 것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럼 우리도 문학 자료를 수집할 때 그것이 한국 문학의 정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자료들을 물론 굉장히 기쁩니다. 만세전의 원본 같은 걸 보게 되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자료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요. 뒷부분이 좀 급해지고 있는데요. 마무리 지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심포지움의 제목도 그러합니다만은 데이터의 효과를 통해서 문학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것이 문학관의 또 하나의 소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방향들을 잡아 나가고자 합니다. 과제로서 국문학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자료 범위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문학관이라는 곳이 한국의 한국 문학으로 늘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닌 다른 것들과 만나서 새로운 공통 감각을 얻는 교육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장처, 그 다음에 연구자, 활용기관, 이
여러 문학 관련 기관과 주체들이 연계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문학사적인 선택과 배치, 목록화, 큐레이션이 발생하는 장소가 문학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모아온 자료들을 연결하고 배치하고 맥락화하면서 새로운 문학이 상상되고 구성될 것이고, 그것은 아마 지금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현재의 문학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비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학사를 만드는 데이터 창고로서, 데이터베이스로서, 기지로서의 역할을 한국문학이 하고 싶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